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6조 7,542억 원을 10.2%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17조 6,39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9% 증가했고 순이익은 8조 1,082억 원으로 323%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 중 중국과 특별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에도 중국산 관세율에 대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이 EU의 애플과 메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경제적 갈취라고 비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EU의 과징금 부여가 향후 EU와 미국 간 무역 갈등 심화에 불을 지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대 자산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4,356달러까지 치솟으며 시총이 1억 9,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5위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연이어서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톤 다운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증시도 화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랐을 때는 중국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낮출 수 있다. 50에서 60% 정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에 따르면 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장 막판 들어서는 이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장 마감한 후에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면세 계획을 백악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뉴스는 체크해 봐야겠지만 오늘 개장한 이후에 부품주들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살펴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높이 잡았던 부분이 한 7조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7조 여기 딱 맞춰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글 현재 반독점 소송과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픈 AI가 크롬 매각과 관련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인수할 수도 있다, 인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세나 무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오픈 AI 구글 인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이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픈 AI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 관련해서 강제 매각 명령이 나올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매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법무부가 이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이제 오픈 AI 제품 책임자인 닉 터리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 해소 차원에서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구글이 검색과 검색 시장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구글은 크롬 매각의 계획이 없으면 해간 독점에 대해서 항소 의사를 밝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를 하거나 이제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픈 AI는 구글의 검색에 대해서 이제 API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검색 접근 통로에 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 7월에 구글이 이제 검색 API를 요청한 적, 그러니까 검색 통로 이게 구글의 검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무 구글 검색이 너무 매력적인 어떤 그런 상품이거나 어쨌든 그런 요청을 하거나 이게 매력적인 것이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오픈 AI는 빙이라고 MS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상품 자체가. 왜냐하면 구글이 너무 좋습니다. 크롬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가 좋은데 현재 마이크로 빙 검색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별도의 검색 파트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요청했지만 구글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가 하고 있는 이 제안한 해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무부 자체가 구글이 삼성동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챗GPT를 통한 어쨌든 자체 개발에 열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픈AI는 궁극적으로는 자체 기술을 통해서 80% 이상 이제 하는 것들이 목표인데 사실 이게 한 수년간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고요. 구글은 검색 독점까지는 AI 영향력을 확장 중이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오픈AI는 챗GPT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이제 크롬 인수를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발언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크롬 인수를 위한 이 발언은 약간 검색과 브라우저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AI의 어쨌든 전쟁터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색은 곧 데이터이자 데이터는 AI의 연료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AI 입장에서는 크롬은 분산형 챗GPT의 유통이자 훈련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와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브랜드의 접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법정이라는 어쨌든 공적 무대에서 전략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은 법무부가 어쨌든 강제 매각이나 분할 매각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발언은 사실은 AI의 어쨌든 경쟁 환경을 회복하려면 브라우저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좀 심어놓고 구글 독점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오픈AI 같은 신생 어쨌든 그런 시장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어쨌든 선전포고를 하기 위한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산업적인 맥락에서 좀 보자면 AI가 주도권 경쟁에서 플랫폼에 어쨌든 우리가 진입하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도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제 생각에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픈의 진짜 목적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롬이 아니라 검색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을 좀 확보해달라 이런 어쨌든 그런 요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AI는 과거에 구글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써달라고 했다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크롬 자체보다는 검색 시장에 대한 공정한 어쨌든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약간 애둘러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 당국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면서 반 구글에 대한 다른 쪽과 이제 연합을 좀 형성하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는 구글에 대해서 이제 강제 분할 메시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압박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오픈AI는 이 발언을 통해서 AI의 검색 분야에 대한 구글 이외의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어떤 걸 보여줌으로써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걸 강화하는 약간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AI의 진짜 목적은 크롬이라기보다는 검색 플랫폼에 대한 접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파벳의 재판 결정이 독점 판결로 나올 경우에 오픈 AI가 실제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더불어서 인수할 경우에는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조건부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존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 AI가 자체 자본 또는 파트너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 자체가 이제 거대 자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자체도 인수하면 이게 또 독점이 됩니다.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 현실성은 극히 낮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판도 자체가 엄청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픈 AI 자체가 지금 뭐 주간 활성자가 10억 명이 넘기 때문에 엄청날 것 같고 일단 유통 자체 생태계 자체가 고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구글 자체가 이게 일단은 조 단위의 어떤 이 가치가 떨어질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크롬을 인수한다면 오픈 AI가 이제 기술 주도권을 전체 일단은 관문 자체를 일단 오픈 AI가 이제 장악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인터넷 생태계를 아마 오픈 AI가 다 장악하지 않을까. 그리고 AI는 사실 모든 생태계는 오픈 AI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오픈 AI가 대단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인터넷 생태계는 오픈 AI가 장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Sugar is poison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설탕은 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인공색소를 식품 공급망에서 제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가 시사하는 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분이 원래는 대선 주자셨어요. 대선 주자를 하시다가 이제 중도에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였는데 하시다가 이제 민주당을 갑자기 안 하시고 트럼프 쪽을 지지 선언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이세요. 원래는 대선 주자급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 발언 성격이 좀 있고 차기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성격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를 두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게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쨌든 규제 대상 물질로 보는 것도 있지만 약간 캐치 플레이라든가 약간 그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업의 소비자 책임 프레임을 좀 보는 것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국가가 적극 개입에 나서겠다는 메시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발언성 상징성이 있고 공공 정책의 보건 프레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색소의 제거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어떤 구조적 경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식품에 대한 제품 포뮬러에 대한 대저적인 수정에 대한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양 중심에서 독성 중심으로 이제 옮기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식품 정책에 대한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한 선언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안정성과 독성에 관련된 축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죠. 여기 이분이 이제 기존에 있던 암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어쨌든 급증으로 인한 사회 원인을 화학 물질화해서 찾는 관점에서 이제 제도화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제품에서 이제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상징과 이제 대선 주자급 이분이 이제 대선 주자급의 사람이다 보니까 보건 리더십의 어떤 강화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케네디 주니어는 어쨌든 대선 선거에서 독립 후보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시피 출력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어쨌든 전략 이슈를 이제 정치적 애전대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치는 이제 단순한 행정 발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이제 환경에 인체 무해한 사회적 구조의 어떤 정책을 발표한 구체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식품 규제가 어쨌든 일반 시민과 부모층의 어떤 강력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어떤 전략적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식품 입고로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하다는 어떤 인식의 전환을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대중적 지지를 좀 받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만약에 인공색소가 퇴출이 되게 된다면 이 식생활에서도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불어서 일단 뭐
네. 이게 색깔이 안 들어가니까 식품의 외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탕이라든가 젤리라든가 음료 같은 게 일단 뭐 자연스럽고 흐릿한 색깔이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미국도 뭐 탕후루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탕후루라든가 뭐 이제 마라라든가 이런 음식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중국 음식들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중국 음식들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음식은 다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출처가 없는 이런 음식들은 거의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런 음식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될 것 같고 붉은 색소라든가 비트라든가 석류 추출 대체라든가 색이 흐리지만 이런 안정성 있는 음식들만 먹을 수 있게 되지 그 외에 특히 출처가 없는 약간 이런 음식들은 전혀 못 들어오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해 논란이 있는 제품은 퇴출되거나 리포뮬링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아용 요거트라든가 이유씨라든가 어린이용 시리얼들은 색소가 아웃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컬러용 리브랜딩되고 이게 대체됩니다. 이렇게 되고 천연 색소라든가 수요가 급증되고 물론 가격도 인상됩니다. 이렇게 대체될 것 같고 그다음에 브랜딩과 리뉴얼 광고 전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글로벌 식품 공급망 안에서도 재편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VOA 해체 시도 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공영 언론 복원 명령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이가은 아나운서는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잘 모르시죠? 들어는 봤는데 저희 세대 때는 이걸로 영어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영어 공부를 이제 AFK도 잘 모르시죠? 네. AFK는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영어 공부를 AFK는 아니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건 사실 이제 미국의 소리라고 해서 이제 이게 미국의 어쨌든 이야기를 해외에 전파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하는데 정치적, 이념적 어떤 전략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이런 소리의 이제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쨌든 하는 공영방송인데 법적으로는 편파 방송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 방송을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정한 방송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측은 이 방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우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딥스테이크의 연장선, 그러니까 행정부의 우호적인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없애라고 이제 명령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법원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중국을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으니까 중국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반감을 사고 있고 사실 이제 중국을 우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비판을 얘기하고 있다고 겨냥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보수 인사들은 이제 진보적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보수 농객이 마이클 팩은 이렇게 막 임명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이걸 개혁을 하고 이번에 없애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없애기도 했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편파 방송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없애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방 판사가 보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공영방송을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론 장악 시도를 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고 편집권을 통제하거나 보도 방향을 경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고요. 특히 해외 홍보 목적이거나 부여의 가치 독립성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결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트럼프식으로 어쨌든 국정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반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은 이제 공정 언론이나 충성 맹세를 한다고 장악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이를 위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라고 간주한 게 아니고 사법부가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는 법원이 사실은 이제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공공기관의 정치화에 어떤 제동을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어떤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사실은 공정 언론에 대해서 독립성을 회복하고
미국의 어쨌든 글로벌 신뢰도의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좋은 판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행정부에 좀 우호적인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없애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고요. 미국 법원은 이걸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만약에 VOA를 없애게 된다면, 해체하게 된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는 어떤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우호적인 매체가 상당히 많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많지 않습니까? 뉴스맥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상장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매체가 있는데 우호적인 민간 플랫폼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이런 매체가 이제 자신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더 많이 낭비를 할 요소가 많은 게 민간 매체들이 이제 이걸 대체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런 매체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정부 광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맥스라든가 OANN 같은 우파 매체들에게 정책이나 재정적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에게 이제 지지를 하고 세금을 정부 광고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거나 그렇게 아니면 오히려 이제 트루 소셜이라고 트럼프가 만든 어쨌든 SNS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담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자신의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한 X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업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트럼프나 본인 가족이 하는 팟캐스트나 미디어 채널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어떤 정부나 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식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쨌든 예멘 사태라든가 뭐 중국의 어떤 사태들도 보면 이런 게 중간에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소통의 문제라든가 사실 기밀들이 누출이 됩니다. 이런 것을 SNS를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누출이 되고 정부에서 소중하게 다뤄야 될 어떤 정보들이 사전에 누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기관이라든가 무역 홍보를 통해서 정보 확산 기관을 분산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VOA가 해체되면 사실 일부 대외 정보 역할을 하는 국무부라든가 홍보실이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미디어팀이 또한 CIA에서 이제 외교 부서를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 메시지는 어쨌든 우파 민간 채널이라든가 SNS라든가 공식 브리핑이 결산된 이런 쪽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도는 사실 문제점을 많이 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보의 편향성이라든가 편집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팟캐스트나 X 같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매체로 대체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전처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로 넘어가서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메타 대 테슬라 보겠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기업하면 메타랑 테슬라 빼놓을 수 없는데 메타는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2025년에 최대 70억 달러 정도 광고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고요. 테슬라는 마침 어제 또 실적이 나왔었죠. 워낙 눈높이가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YY 대비해서 순이익이 71%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친트럼프 성향의 두 기업이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메타는 오늘 또 기사 보니까 230억 달러까지 또 될 수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두 기업 다 이게 전 세계랑 다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매그니피션트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랑 다 이어져 있는 것 같고 특히 두 나라는 중국과 밀접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과 밀접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무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관세랑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니까 이 관세랑 밀접한 국가나 기업들이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 기업들이 그런 것 같고요. 메타 경우에는 중국산의 어쨌든 전자기기라는 부품에 관한 관세가 이제 글로벌 광고주들이 마케팅 예산 축소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출의 어쨌든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 시장의 점유율 하락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CEO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이런 매출 하락이 되는 것 같고요. 현지 경쟁사들의 부상이 큽니다. 비아디의 부상이 아주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게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비아디라든가 니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급부상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아시아에 가보시면 비아디의 급부상을 피부로 느끼세요. 진짜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와 정말 비아디가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가차를 안 사십니다. 이게 가격이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자국 내에서 어쨌든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데 히토류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보호주 무역주역이 미국을 보호하려는 의도지만 정말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이 보호주역인데 보호를 전혀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데 해외 매출이 의도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아이러니한 게 이게 친정부인 두 어떤 친한데 친하지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친한 거하고는 별개인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 글로벌 광고주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 두 기업이 모두 글로벌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어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미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요. 기술주의 성장 시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주의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동안 이제 메타나 이제 테슬라는 혁신의 브랜드로 이제 창업자 중심에서 이제 이런 서사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요게 이제 공급망이라는 게 글로벌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이다 보니까 글로벌의 그늘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모두 다 돼 있다 보니까 여실히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는 늘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지금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그늘이 이거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에서는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와 우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좀 더 많이 자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랑 테슬라 이 두 기업이 어찌됐든 간 지금 닥쳐있는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이제 트럼프 변수로 보고 트럼프 변수가 아닌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변수는 이제 중국적으로 좀 보면 메타는 이제 중국발로 좀 보면 이제 중국산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중국발로 좀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광고주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를 어떻게 다변화시키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어쨌든 요 투명성 확보의 플랫폼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AI 광고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형 모델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는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트럼프 변수를 어쨌든 무역 전쟁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으면서 일단 자신이 다시 이제 도지부의 일을 좀 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아직 도지부 내에서도 자신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관세 전략을 좀 자신이 관세 정책을 또 늦추거나 안 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하면서 FSD 부분을 빨리 좀 중국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가격과 FSD 전략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일단 비호감 부분도 낮춰야 되고 일단 도지부 일을 좀 덜하면서 그 테슬라 일에 좀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부분을 해결하면 극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해외 의존도 축소와 이제 정책 있는 내성화를 좀 갖추면 곧 두 해결 리스크는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저가 전기차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컨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도지부에서 머스크 CEO가 손을 좀 떼는 순간 회생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유럽의 이제 DMA 관련해서 벌금 부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매출의 10% 정도 과징금 부과 예상이었는데 한 0.1% 수준으로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3억 1,831만
$28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연방 정부 예산이 3억 달러 정도 절감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어쨌든 정부 효율부에서 연방 예산에 수천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이제 하면서 그 근거로 워러블 리셉스라고 해서 이제 영수증의 벽이라는 웹페이지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지부 인사관리과에서 이제 지난해 발주한 제안 요청서를 취소함으로써 요게 이제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서를 근데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욕 타임스도 공개를 요청했었고 이제 미 상원 민주당 의원이 척 슈머도 요거를 이제 공개해달라고 4월 20일 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용의 서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차단함으로써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걸 봤을 때 약간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 여러 가지 한 3가지 핵심 기준을 좀 제가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한 문서와 존재 여부가 없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요청한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검증하지 않는 팩트 수치가 근데 너무 이 숫자를 끝자리까지 해서 이게 이러면 약간 신뢰가 되잖아요. 끝자리까지 하면 보통.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끝자리까지 하는 거 너무 좀 약간 너무 끝자리까지 하는데 반복되는 오류가 가장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해약단 내역서를 조작하거나 중복 계산을 하거나 이런 적이 많았습니까? 8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800만 달러인 적도 있었고요.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이 끝자리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의 어떤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이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 점검도라든가 외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신뢰가 낮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뭐 문서 검증이라든가 반복된 수치의 기반의 증거라든가 이런 걸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성과가 아니라 홍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공 정책이나 투명성,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반복되는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아직 상징적인 것일 뿐 사실 신뢰는 아주 낮다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숫자 자체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거를 좀 봤을 때는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도 봤을 때는 매우 낮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 회계에 있어서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는 이유는 어디 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저거 다 앞에 달러만 빼면 무슨 그냥 좌표 같습니다. 좌표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정치적 쇼케이스가 아닌가. 이분이 약간 쇼케이스를 좋아하니까 일단 던져놓고 그냥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사고를 많이 치시니까 그 다음 사고를 치면 이게 잊혀지니까 정치적 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도지부의 일론 머스크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주는 숫자에 대한 충격파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보다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정 발표보다는 성과 연출이 중요한 무대 장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일단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대중 심리와 숫자의 권위에 대한 기대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 달러 절감 요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절감했다기보다는 절감했다고 숫자를 외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 프레임을 선점하는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지금 어떤 그런 워싱턴을 해치하겠다는 개혁 프레임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보다는 프레임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냥 정치 프레임인 겁니다. 캐치플레이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숫자 자체의 중요성이나 이런 이게 뭐 진실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요건 앞에 그냥 이게 전체적인 어떤 캐치플레이인 겁니다. 이게 옆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18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숫자인 겁니다. 그냥 캐치플레이인 거지 이게 그냥
하나하나는 그냥 이 숫자가 아니라 이 단어인 겁니다.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거고요. 검증이 어렵고 반박이 늦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쨌든 법원 판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검증이 늦게 오다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자신들만 갖고 있다는 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크게 외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묻히게 하자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보다는 전략이 우선이 아닌 그런 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절감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5번째 경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샘 올트먼 오클로 의장 사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소형 원자로 스타트업인 오클로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임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이해상충 때문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공정성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제 리더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픈AI하고 이제 오클로라고 소형 원자로입니다. 오클로라는 게 소형 원자로 한 200기 정도 원자로인데 요 200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오픈AI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클로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의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샘 올트먼 한쪽에서는 오클로의 가격과 이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요게 이해상충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요게 수요자고 또 이쪽에 최저 비용을 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하다 보면 이해상충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업 윤리가 이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법적 리스크가 나중에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요것도 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목적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AI가 지금 사실은 전례 없는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5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인프라 확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EU나 이런 규제에 대해서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또 다른 플랫폼도 개발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든가 전략적 협치도 이제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시기다 보니까 본업이 약간 이 오클로 말고도 본업이 약간 해야 되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면서 사실은 오클로 의장직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략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AI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원의 싸움에 대한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게 하는 것 같고요. 투자자 및 또 이제 내부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CEO 포커스가 분산되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신뢰도가 이제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하는 거에 대한 집중을 높이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상충에 대한 이유로 일단은 사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AI랑 에너지 융합 시대의 문을 여는 신호탄으로도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일까요? 그 오픈AI 쪽에 미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리더십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 파트너랑 이런 쪽에 이제 어쨌든 전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의장을 하나 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십이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아까 모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 집중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올드먼이 어쨌든 이사회직을 내려놓으면서 시간과 리더십 자원이 이제 오픈AI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할 수도 있으니까 분산되는 게 이제 하나만 되니까 오픈AI는 CEO가 딴 데 신경 쓸 일 없이 100% 몰입하는 약간 이런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이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상충 문제가 제거됨으로써 이제 오픈AI 오클로 간의 어떤 실질적인 계약 협상이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드맨이 경영자가 아니라 고객으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클로 쪽에는 이런 게 메시지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의 공백이나 독립성 확보가 됐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좋은 선택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수요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오픈AI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측면이나 정부 인가도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오클로 사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려주셨고요. 이해상충의 이유로 일단 오클로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신임위원장 폴 애킨스가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약속했습니다. 애킨스 위원장은 22일 현지 시간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고한 규제 기반 마련을 임기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SEC가 방황을 멈추고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 자본 형성이라는 본래 임무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SEC 위원을 지냈으며 금융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고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단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SEC는 최근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규제 명확성 확보와 시장 의견 수렴을 통한 디지털 자산 우호적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애킨스 위원장의 기조는 이전 SEC 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의 엄격한 규제 노선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는 이번 변화가 시장의 안정성과 규제 예측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 토큰 보유자들을 초청해 특별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셜 트럼프 토큰 보유 상위 220명을 초청해 저녁 만찬을 열 계획이며 특히 상위 25위권 투자자는 만찬 전 비공개 모임에도 초대됩니다. 이들을 위한 VIP 백악관 투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보유 순위는 이달 23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평균 보유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오피셜 트럼프를 오래 또 많이 보유할수록 순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시간 순위는 매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24시간 전보다 28% 이상 급등해 현재 11.4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드로이드 암호화폐 지갑을 노리는 신종 악성 코드 크로코딜러스가 발견돼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악어 관련 코드가 곳곳에 삽입돼 붙여진 이름처럼 이 악성 코드는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에 침입해 디지털 자산을 탈취하는데요. 특히 안드로이드 13 이상 기기를 대상으로 오버레이 생성, 원격 제어, 사회공학 기법까지 동원해 정교한 공격을 펼칩니다. 감염된 기기는 접근성 권한을 요청하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경우 공격자의 서버가 연결돼 로그인 정보를 가로채거나 가짜 백업 알림을 띄워 시드 구문을 입력하기도 유도합니다. 또한 화면을 녹화해 2단계 인증 코드까지 탈취할 수 있으며 화면을 검게 덮고 오디오를 음소거해 사용자가 기기가 꺼진 줄 착각하게 만드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악성 코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지갑 앱을 삭제하고 기기를 초기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51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2025년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다시 한번 미국 은행업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과 수탁업체 비트고를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은행 인가 및 금융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과거 FTX 붕괴와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은행 파산 이후 단절됐던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적 행보와 관련해서 이런 관련 규제 완화가 이런 흐름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고는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보관할 계획이며 은행업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와 팍소스 역시 같은 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2건을 논의 중으로 해당 법안은 발행사에게 은행 인가나 제한적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 인가를 받은 앵커리지 디지털은 규정 준수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TX 사태 이후 관계를 끊었던 은행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방크, US 뱅코프 등 글로벌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사업 재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이 최근 이더리움과 솔라나 간의 대규모 스왑 거래를 단행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1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90억 원에 달하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루곤체인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은 바이낸스를 통해 이더리움 6만 5,600개를 입금하고 솔라나 75만 2,240개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과 시세를 고려할 때 이는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솔라나를 매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거래는 갤럭시 디지털이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정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공식 입장은 없지만 현재도 약 5만 5,760개의 이더리움을 약 8,786만 달러 상당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합의 배경으로 이더리움 가격의 정체,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의 빠른 성장과 디파이 프로젝트 확산 등을 꼽고 있는데요. 특히 솔라나 기반의 NFT, 게임파이, 스테이킹 프로젝트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자산의 생태계와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갤럭시 디지털이 이번에 어떤 선택이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D 황민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이 기대감이 조금 더 보여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 145%를 좀 반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상승을 했고요. M7 기업들도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이면서 특히나 테슬라가 5%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도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줬었는데 오늘도 과연 그 흐름이 이뤄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도 잠깐 복기를 해보자면 어제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15거래일 만에 드디어 또 2,500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이 어제는 다소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 좋았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멘토님과 함께 또 어제 시장 복기도 해보고요. 오늘 시장의 예측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제 우리 시장 되게 훈풍이 같이 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사실 뉴욕 증시 간밤에 좋았거든요. 오늘 시장도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역시 올랐고요. 이틀 연속 상승이죠.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시장 달래기. 보면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트럼프 푸시라고 하죠. 시장을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시키는, 특히나 중국과의 굉장히 치열했던 이 관세 정책이 결국은 또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번 불어넣어줬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겠다라고 했던 강경한 입장에서 나는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유연한 태도로 바꿨습니다. 결국 시장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결국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무역전 관세 정책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안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연 태도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완화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개별 이슈와는 다르게 또 국내는
개별적으로 이번에 또 이 대선이 또 조기 대선이 마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좀 불안했던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들은 조금씩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 특히나 조금 더 자금들이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관세 협정이 오늘 예정되어 있어요. 저녁 9시거든요. 이렇게 관세 협정에서는 분명히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성과만 좀 내준다면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이 먼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나라들 쪽이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오늘 관세 무역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 수급도 역시 이 방향이 갈리지 않을까, 오늘 이후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 좋고요. 아침 시초가, 동시호가에서도 역시 분위기가 이 상승 분위기 타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반등. 일단 시총 상위주 쪽에서 먼저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반등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9시에 한미 무역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밤에 사실 좀 잠 못 이루면서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5% 상승 출발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0.5%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또 2,500포인트를 돌파한 만큼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이다. 이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잘 된다면 앞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만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오늘 아침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157.8%나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전망치를 10.2% 상회하는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왔으면 더욱더 좋은 흐름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그 실적을 넘어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가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도 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이 올랐죠. 이런 영향들이 이제 반도체 쪽의 수급으로 이동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실적은 좋았어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2번째로 최고의 실적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제 앞으로 실적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의 실적은 HBM 쪽으로 실적을 잘 견인해왔고,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와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오늘까지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 상승이 조금 가장 큰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장 무리하게 따라 붙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제도 반등 나왔던 부분은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이 좀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현재 동시호가에서는 1.8% 정도거든요. 그래서 크게 반등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리하게 따라 붙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실적 잘 나왔구나,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어제부터 좀 예측이 된 만큼 이런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점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같이 호재로 동반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U에서 애플과 메타에 1조 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전자 아무래도 메타 쪽으로는 안 좋은 뉴스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호재로 반응할 수도 있을까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의 가장 큰 경쟁 업체죠.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의 이런 부진,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이 제품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는 거의 90% 가까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도 쪽에서의 물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의 인도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보다는 베트남 쪽으로 많이 생산 기지를 이동을 미리 시켰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관세 정책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 해소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 연합 쪽에서의 과징금, 이런 과징금 부과 소식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에서뿐 아니라 과거에 러시아에서도 가진 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유럽 연합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까지 이제 전이가 된다면 아무래도 애플 쪽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이 틈새로 해서 삼성전자가 또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뭐 CXL 이 반도체 지금 생산에 조금 더 이제 서두르겠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쪽을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역전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SK하이닉스는 HBM 쪽,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 CXL로 인해서 한 번에 어떤 약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CXL 관련된 종목들, 소부장단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함께 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네. 그 이유가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가 CXL 쪽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 CXL 관련주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도 좋았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실적 발표 이전에 이제 그 잠정 실적이 나오고 했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벗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만약에 몰린다면 CXL 쪽이 조금 더 테마를 이뤄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을 같이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 체크를 해봤고요. 또 오늘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 전망대로라면 1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앞으로의 이런 향망은 그래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증권가들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사실 관세에 대한 부담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동차 쪽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동차 쪽이 사실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 업종이긴 했어요. 네. 개별 관세를 맞았거든요. 다른 제품들,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25%에서 10%만 남겨놓고 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개별 관세는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3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 부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현대차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관세에 대한 우려 이제 이 부분들이 아직 크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때 실적들이 이번에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관세 적용을 받고 나서 실적은 2분기부터 제대로 받게 된다면 실적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자동차 관세 정책이 있어서 어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일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유예하는 조치 또는 완화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백악관 측에서 나왔던 뉴스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자동차 쪽이 단기에 잠깐 올라갔다 이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만약 이런 정책들이 나와준다면 완화 정책이 그렇다면 자동차 쪽도 이번에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저점을 이제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소부장, 부품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2% 가까운 또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나라 부품주들 대부분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의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도 그렇지만 현대위아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동시효과 쪽에서 본다면 화신의 반등폭도 굉장히 크거든요. 화신이 5%대 그리고 SL도 5%대 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은 어려운데요. 항상 이 주가라는 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치만 있다면 기대감만 있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 기아차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특히나 만약에 이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특히나 뭐 화신, SL 이런 종목들 외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조금 더 강한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이 앞으로 이 관세 유예라든지 완화 정책에 있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올라갔는데 얘는 좀 안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 대장주고 주도주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1순위로 본다면 현대기아차이겠지만 아무래도 상승폭으로 본다면 이 부품주들 쪽으로 상승 탄력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는 물론이고요. 또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굉장히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폭은 점점 더 커졌었고요. 나란히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오늘 오전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현대차와 조선업 대표주들의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01%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0.2% 상승해주면서 2,530.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상승해주면서 727.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기대감과 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조금 훈풍이 오늘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서 5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인 7세대 디램 양산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디램 1위 탈환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시장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지금 현재 오름폭이 좀 줄어든 모습으로 0.5% 상승해주면서 1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SK 하이닉스의 성적표가 공개가 됐었죠. 작년보다 157% 늘어난 1분기 영업이익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는 CXL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고객 인증을 완료하면서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현재 0.4% 하락하면서 34만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이 고개를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매출이 1조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4공장 가동 확대와 또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가 그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1.7%대로 좀 낙폭이 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장에서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동차 분야의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오늘 있을 관세 협상에서도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상승 전환해주면서 0.05%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0.5%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37%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도 앞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0.4%대 강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미국 아마케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현재장에서는 0.13%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도 0.5%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혼조세가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 BM은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들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진을 그동안 면치 못하다가 어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5에서 7%가량의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현재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해주면서 오늘 장에서도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1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 HLB도 어제 보여줬던 상승세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0.72% 하락해주면서 55,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HLB의 경우에는 HLB가 출시한 필름형 먹는 PDRN이 인기를 끌면서 어제장에서는 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은 현재 강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 다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휴젤은 0.07%, 현재 0.4%대로 올라섰고요. 클래시스도 1%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6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어느덧 내일로 다가온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쉬어가고 있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펩트론 1.5%대로 낙폭이 큽니다. 그동안 비만형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를 끌어왔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 코오롱 티슈지는 오늘 0.3% 강보합권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4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는 장 초반에 그래도 강한 상승으로 출발해줬는데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0.06%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돌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지금 팔아내고 있는 점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어제와는 조금 상승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국내 증시가 상승한 배경에는 네. 미국 증시 전날의 상승도 있었지만요.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침 부분에서 어제의 흐름을 보면 올라갔다가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서 다시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내일도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일정들이 또 있어요. 네. 한국하고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이라는 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잖아요. 되게 중요한 협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한국 경제의 굉장히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불발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또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뉴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풋을 선택했단 말이죠. 시장을 달리게 나서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환율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아직 뭐 변동성이 있진 않지만 그동안 원달러 환율, 즉 달러 가치가 떨어졌던 게 미국 신뢰도가 떨어져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의 신뢰도가 다시 올라간다면 앞으로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이 손실 대비했을 때 한국 기업들 투자했을 때 그 수익성이 더 커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리스크를 피하고 있다는 심리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이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관망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오늘 저녁 9시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아마 그 이후부터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렸던 만큼 우리나라에 오늘 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관망세인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0.09%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제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같이 2차 전지주들 잘 가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좀 테슬라가 5% 올라오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들 그래도 잘 가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0.29%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약간 2차 전지주들 어제 하루 만에 끝난 그런 상승일까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은 이 단기 반등 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관세에 있어서 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이 양극재, 중국에서 배터리는 이제 LFP 배터리죠. 그 리튬 배터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 NCM, LCA 이 배터리의 양극재 가격의 차이만 비교해봐도 중국 배터리 가격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이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아무리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2차 전기차 시장이 조금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안 좋았던 부진한 실적을 바로 이제 깨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를 본다면 이 테슬라 효과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테슬라 때문이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좋아지겠구나.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제 반등이 나왔던 거지 전체적으로 좋았다, 좋은 분위기로 갔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거기다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일론 머스크의 경영 이제 정상화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이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탈출해야지 이때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해서 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다시 역시 단기 고점에 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에 대한 저의 관점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오를 때 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가 경영 복귀 선언을 해서 지금 머스크의 CEO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까지 성공을 해줬는데 이 와중에도 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이제 테슬라에 진짜 본격적으로 복귀를 시작한다면 이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로봇 쪽은 이미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활성화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말 지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좀 크단 말이죠. 하지만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미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은 굉장히 먼 시기라는 거죠. 로보택시 FSD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완전 자율주행을 표방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이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도 레벨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운전자의 개입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벨 5까지 와야 되는데 솔직히 레벨 4 정도만 와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중이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데까지 테슬라 쪽에서의 기술력은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테마에 대한 어떤 무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장기화 지속되기보다는 역시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 빠지는 정도, 출렁 있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대부분 오늘 주가가 또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자율주행보다는 차라리 본다면 로봇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테마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보다는 그래도 로봇 쪽으로 테마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이 의견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조를 돌파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는데 이 공장에 대해서도 효과를 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황제주인인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는 걸까요?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 이제 실적이 괜찮았지만 오늘 좀 약세죠. 네, 돌아섰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을 거다. 네. 그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이런 이제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과연 그 전에 좀 움직였는가, 움직이지 않았는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은 이제 이 매도가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단순한 이제 심리죠.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들도 수급이 안 좋고 빠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 심리는 아직 좀 관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좀 피하고 가자.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한번 이때 좀 팔고 가보자라는 어떤 이제 매도 심리가 조금 더 자극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오늘 지금 아침에 빠지는 폭이 오늘 어쩌면 이제 변동성을 초기에 주고 나서 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뭔가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은 코스피가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이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K뷰티 쪽인데요. 지금 수출 신화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서는 이 K뷰티 ODM 고객사 1만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폴마, 코스맥스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K-뷰티 쪽 역시나 좋겠죠? 네, 화장품 쪽은 워낙에 많이 알려졌고요. 네.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소문이 났는데 먹을 게 있어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이제 기대했던 게 원래 과거 불과 1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쪽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중국이 추월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한국 화장품만큼 이 품질, 이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과거는 아시아 쪽이었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메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점을 마련해서 해외 쪽에서 즉 미국에서도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를 당장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을 또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사재기를 하는 이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단기에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쪽은 여전히 저는 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가 오히려 또 다시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문난 장치에 그래도 먹을 게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만큼 K-뷰티 쪽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한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오늘의 체크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시장은 아침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살짝 이제 코스피는 좀 약하고 네. 코스닥은 조금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당장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 시장의 움직임은 대부분 다 선물 쪽이라든지 옵션 이 방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을 좀 믿고 그다음에 이때는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로 초기에는 좀 접근을 해보자는 이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전략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ET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연이틀 상승세를 보여서 오늘도 기대를 조금 했는데 출발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선물도 체크해봤을 때는 외국인이 일단 매도 규모가 크진 않은데 마이너스로 찍혀 있긴 하네요. 개장 분위기 일단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장전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본장 전에 시간의 거래 시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동시효과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가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이 계속해서 지금 복잡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야기가 좋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 우리가 좋게 해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혼재가 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물 중심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
대신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에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장 초반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모든 것을 예단하기보다 장 중후반부의 어떤 수급의 변동성을 좀 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초반의 분위기는 좀 다소 아쉽지만 장 막판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대신을 좀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관세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톤 다운된 분위기는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화해 무드가 일단은 분위기가 살짝씩은 좀 풍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에 우리가 대중 관세 걱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관세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이득 보는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좀 화해 무드가 풍기게 된다면 이번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걱정도 이제부터는 슬슬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완전히 관세를 안 한다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관세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강경한 좀 입장을 취하면서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과 중국이 조금은 온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반사수혜를 받을 어떤 먹을 폭들이 많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매매 전략은 다소 섣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5, 6년 전에 하노이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다가 네.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분 만에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한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당일날 하한가 또 그 다음 날도 계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던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언제든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볼 수 있는 사람이기에 경계감을 가지고 저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방심하지 말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비만 치료제 이쪽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 외에서 인벤티지 랩과 관련된 단독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거겠죠. 인벤티지 랩 그 시간 외 거래에서 나왔던 소식을 보면 최초 경구용 일주일 지속 효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단독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도 먹는 사람들의 입장, 환자의 입장을 좀 편의성을 고려해서라도 일라엘 릴리도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일정상 5월에서 6월 아직까지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라엘 릴리도 마운자로 국내 출시 일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그 중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 중에 약간의 착오, 오해가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점 상한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단기 가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 제한, 매매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지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 부분은 혼돈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또 한 번씩 거래가 그렇죠, 재개되면서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만약 단기 가일이 안 됐다면 윗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던 단독 보도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펩트론의 주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쪽이 이렇게 너무 치고 나가게 되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이제 매도 물량이 확 그렇죠. 쏟아져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좀 고려를 해보면 지금 단독 뉴스에 따른 어떤 이제 투기적인 수급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인벤티지의 펩트론 분명히 경부형에 대한 메리트는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글로벌 네. 시장 판세도 경부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지금 너무 섣부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인벤티지 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비중을 좀 줄였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반등을 줬을 때. 그렇죠. 어제 인벤티지 랩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어제의 어떤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며칠 전에 좀 팔 걸 이랬을 거라고요. 네네. 근데 또 막상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 변동성이 나오면 안 팔길 잘했다. 그렇죠. 꼭 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막 바뀔 수밖에 그럼요. 없는데 어제 조정의 그 공포감, 스트레스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일부 정도 정리를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패턴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수가 안 좋으니까 개별 스토리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또 HK 이노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임상 3상
결과 소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상한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시장 전체가 좀 좋다라기보단 개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인벤티지랩 먼저 시간 외에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펩트론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조언도 주셨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4월 24일입니다. 근데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좀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시쯤 되면 조선 관련주들,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현대중공업까지 등등 해서 대규모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 사실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세론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방향성을 좀 견고하게 생각을 하셨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전에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의 불편한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네. 지금 이게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할 때 쇄빙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쇄빙선을 우리나라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또 핀란드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시선은 모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초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전력기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지금은 일단 리스크를 조금 피하고자 혹은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너무 개의치 말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없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기회. 세론 뉴스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사 중에 순위를 나름 정해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당연히 1순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저는 하나오션 순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이제 조선기자재를 보신다면 참 엔진 쪽이 매력도가 가장 높긴 네. 해요. 그런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호가를 보고 있는데 HD 마린 엔진이라든지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받쳐져 있는 상황이라 이쪽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기자재 쪽에서 보신다면 기회가 되면 엔진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으나 만약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피팅 밸브류를 만드는 태광 이쪽에도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뉴스 보니까 쇄빙선 업체로 한국 대신 핀란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단독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네요.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이제 2시, 3시 요쯤 되면 아마 실적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 보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혹은 세론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때 없으셨던 분들은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 9시 되면 관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무조건 나오게 될 키워드 중 하나가 또 자동차죠.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은 기아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반갑게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될 수도 있다라는 백악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사실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늘 대응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 그룹사는 좀 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야기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전에 미리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매 대수는 당연히 고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땡겨서 많이들 소비를 하셨다는 뉴스도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동차주 하면
고환율 수혜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까지 이제 환율의 어떤 강세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저는 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대신에 과연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가 우리나라만 사실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현대차, 기아 그리고 부품사들 다 봐야겠죠. 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가 약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지금 크게 없어 보인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SL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어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단독 보도였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했지만 뉴스가 좀 없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에서 램프 사업부 매각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램프 사업부 운영 기업은 SL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자동차 부품사 내에서도 가장 좋았던 게 SL이었고 오늘 또 타이밍이 묘하게도 장전에 또 S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증권가 하우스에서 또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 레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L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에 지금 다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부품사 쪽보다는 만약 네. 자동차 쪽을 보신다면 현대차, 기아가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품사 보지 말라고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H7 만도만큼은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테슬라였고 테슬라의 지금 2차 전지 판매량 가지고 다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가이던스도 안 내놨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건 뭐였냐면 뭐 본인이 이 도지라고 하는 어떤 그렇죠. 맡은 업무에서 내려와서 테슬라를 운영한다 이것보다도 FSD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부품사 안에서는 H7 만도까지는 꼭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랑 기아를 일단 탑픽으로 그 밑으로는 모비스랑 위아, HL 만도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9시 되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요. 관련된 뉴스도 이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일 이제 장에 좀 반영이 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관제센터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굵직한 이벤트라고 네.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사실 워낙 최근 어떤 인물의 동선에 따라서 테마를 작게 형성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풍력주 좀 더 크게 보면 뭐 태양광이나 친환경 그리고 수소까지 이런 신재생까지 같이 본다면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괜찮다고 보실까요? 근데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 왜 그러냐냐? 신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원전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뭐 A라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글로벌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방향은 풍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맞아요. 보고 있고 태양광과 원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그럼 상대적으로 오른다 했었을 때 풍력은 리밋이 확실하게 보이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 거는 다소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해당 관련 기업들 중에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어요. 근데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풍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다각도로 지금 다리가 많이 걸쳐 있는 상황이라 네. 만약에 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찾고 싶으시다면 폭력하면 CS 윈드, CS 베어링, 뭐 SK 오션 플랜트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네. 이들의 전체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해외이기에 이들보다는 제가 반경 얹겨드린 SK 이터닉스 혹은 이제 금양그린 파워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보다는 탄소 포집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풍력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지금 정책적으로 드라이버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 탄소 포집은 우리나라도 해야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CUS라고 아마 이번 주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CCU는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산업을 말하고 CCS는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장을 해야 결국엔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CCU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CCS가 먼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에어레인과 캠트로스를 좀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에어레인이 풍력 쪽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쪽에 대해서 나는 테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에 필요한 가성 칼륨을 만드는 기업인데 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5%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이거든요. 그렇기에 장기적인 투자는 유니드. 만약 여전히 정치 테마주에 대한 변동성을 노리신다면 어제와 그제 에어레인이 다소 좀 실망스러운 장중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다시 좀 시세가 나고 있어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풍력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에어레인, 캠트로스, 유니드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시세가 좋네요. 계속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임을 보입니다. 태양광이었다, 풍력이었다, CCUS였다, 어제 또 수소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 테마 3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겠죠. 일단 OP가 높게 잡았던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한 7조 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7.4조 원까지 나왔고요. YOY 대비해서 158% 상승했습니다. 다만 18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주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랑 지금 자율주행 자리하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은 이쪽도 시세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테슬라랑 2차 전지가 주가가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좀 적었었는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으면서 자율주행, 로봇도 같이 관심 받기도 했습니다. 3가지 테마 중에서 일단 어느 쪽부터 본부장님 전략을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자율주행과 2차 전지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결국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과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단발성으로 어제 하루만 시세 내고 끝난 것이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이야기들 중에 뭐 다양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FSD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엔 또 실적 컨콜에서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숫자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은 작년과 여전히 지금의 테슬라는 견고하다라는 맞아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배터리셀 3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삼성 SDI가 좀 미국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독보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삼성 SDI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SK 오늘 품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논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힘이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배터리셀 3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격을 이용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를 좀 보시는 게 맞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지금 소재주들이 장 초반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장 중후반부로 갈수록 플러스 전환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저는 어제의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추가 시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MCM 계열의 3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다 진출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전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비율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한 8에서 10%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해서 배 아픈 것도 사실이고 허나 충분히 이겨낼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관심도 그로 인해 저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중간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봐야 될 부분은 딱 세 기업이다라고 저는 압축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일 것 같은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당일 수급의 개선은 좀 어렵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만약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의 네. 가격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피런티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관심도는 뭐 테슬라 FSD는 센서만 카메라 모듈로만 지금 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센서류를 보신다면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있겠지만 SOS 랩이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자율주행 쪽을 보신다면 이 세 기업에 대한 조정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같이 엮어서 함께 먼저 살펴봤고요. 일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반도체 짧게만 여쭤보고 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0.66%, 물론 이제 어제 미리 반영한 걸 수도 네. 있죠. 마법의 단어인 선반영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오늘 실적 발표 안에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 반응이면 괜찮다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이 좋아졌다는 건 실제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결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실적을 보여준 거죠. 여전히 레거시 쪽에 비중이 많은 쪽은 삼성전자, 네. 고부가가치 라인업, 그러니까 HBM 쪽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엔비디아가 블랙엘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번 6월달, 7월달에 언제쯤 양산 들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괜찮다. 대신에 오늘 이렇게 또 생각보다 부진하죠. 반도체 네. IT가 부진하다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시세의 회복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1순위로는 결국 한미반도체. 근데 한미반도체는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약간의 뉴스 플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PSK 홀딩스 그리고 이제 테크윙, DI 순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결이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고요. 소부장은 투톱이 바로 서면 더 큰 폭의 시세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1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증여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증여를 한다라는 건 주가가 가장 낮은 그 주가로 판단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 분위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승 전환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면서 오늘 본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연이틀 안도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부터 보합권을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처음에 장 시작이 좀 엇갈린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15%대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2,522.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09% 올라주면서 726.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현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폭이 좀 더 커서 1,695억 원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412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서는 매도세를 좀 보여줬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67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326억 원, 기관은 그보다 조금 더 작은 314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 업종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업종에서는 운수장비 쪽이 0.6%대로 조금 높은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건설업이 0.55%입니다. 사실 오늘 보합권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뚜렷하게 상승하는 업종들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업종들이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현재 음식료품이 0.58%로 올라와 있고요. 또 기계 쪽도 0.4%대로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로는 의약품 쪽이 1.65%대로 좀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도 0.72%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 쪽이 좀 0.37%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전기전자 쪽이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탑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장에서 괜찮았었던 전력설비 쪽도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상승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종이 목재 쪽이 좀 강합니다. 1.4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종이 목재 쪽에 속해 있는 삼룡물산이 정책 관련주로 상한가를 좀 터치해주고 있으면서 종이 목재 쪽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타 제조, 의료 정밀기기도 0.6%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도 소폭이지만 0.46%대 강세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한 업종들 지금 현재 비금속이 1.7%가량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운송도 0.7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잘 올라와 줬었던 오락문화 쪽도 0.08% 좀 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들은 조금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0.35% 상승해주면서 85,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TC본드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와 가격 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현재장 안에서는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1.7%대 강세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의 군안 건조를 위한 보안 인증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그룹주인 하나오션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코스닥 상위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업종에 지금 현재 포바이포가 1위를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로서 퓨리오사 AI 관련주인 포바이포 계속해서 이 위쪽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너스가 4.6%대 강세 실현을 내고 있고요. 또 신플랫폼은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0.47%대 물량이 빠지고 있는 모습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라제는 그동안 잘 갔었는데 현재는 1%대 좀 낙폭을 그리면서 4,07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신라제는 미국 FDA로부터 항암제 신약의 임상 시험 계획 변경을 허가를 받았고 또 동시에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확보받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강세 모멘텀 보이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오늘처럼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일 때는 방산이나 조선주들이 그동안 힘을 내주는 모습 봐왔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1%대 상승,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1.6%대 강세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서로 엇갈린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의 흐름에서 빨간불로는 전환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7%에서 1%대 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지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휴젤과 클래시스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클래시스 오늘 2%대 강세 실현해내고 있고 오늘장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선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좀 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플러스권, 강보합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일정들이 많습니다. 14시 오후 2시 됐을 때는 조선주 관련해서 대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조선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후 9시에는 2+2로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관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스 체크도 꼭 해보시고요. 내일 개장한 이후에도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